저는 지금도 그날 아침을 잊지 못합니다. 세탁기에서 꺼낸 남편 와이셔츠를 두 손으로 펼치던 순간 코끝에 스친 그 냄새. 달콤하고 가볍고 분명 여자 향수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멈췄습니다. 손이 떨리는 건지 와이셔츠가 떨리는 건지 알 수 없었죠. 그날부터 제 삶은 두 개로 나뉘었습니다. 그 냄새를 맡기 전의 삶과 맡은 후의 삶으로. 저는 윤세연입니다. 올해로 52살 서울 성북구에서 태어나 명문여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졸업 후엔 제법 잘 나가는 무역회사에 다녔고 27에 지금의 남편 박태준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저는 제 커리어를 내려놓았습니다. 당시엔 그게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으니까요. 남편 사업이 막 궤도에 오르던 시기였고 저는 뒤에서 버티는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살림을 맡고 아들 준서를 키우고 남편 박태준의 접대 자리엔 늘 단정한 모습으로 함께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흠잡을 데 없는 사업가의 아내였죠. 25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박태준은 지금 서울 강남에 본사를 둔 중견 건설회사의 대표입니다. 직원만 200명이 넘고 강남 한복판에 사옥도 있습니다. 그 회사가 오늘처럼 서기까지 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초창기 자금이 바닥났을 때 제 친정 어머니 정순자의 노후 자금을 끌어다 메운 것도 저였고 첫 번째 대형 수주 때 접대비가 없어 쩔쩔매던 박태준을 위해 결혼 반지를 팔았던 것도 저였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저와 박태준 단 둘뿐입니다. 박태준은 그런 저를 늘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박태준은 전날 밤 늦게 들어왔습니다. 거래처 저녁 자리가 길어졌다고 했죠.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잠자리에 들었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늘 하던 대로 세탁물을 정리했습니다. 박태준의 와이셔츠, 넥타이, 양말. 25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린 적 없는 아침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와이셔츠를 펼치는 순간 그 냄새가 났습니다. 처음엔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코를 가까이 대고 다시 맡아봤지만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달콤하고 은은하면서도 묘하게 관능적인 향이었습니다. 박태준이 쓰는 향수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도 쓰지 않는 향이었고요. 분명히 외부에서 옮겨온 향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저는 와이셔츠를 내려놓고 세면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봤죠. 52살의 얼굴. 잔주름이 늘었지만 아직 단정하고 아직 괜찮은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거래처 여직원이 인사하다가 옷깃에 묻은 거겠지. 엘리베이터에서 옆에 섰던 사람 냄새가 옮은 거겠지. 2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설마. 하지만 심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냄새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그날 아침 식탁을 차리면서도 아무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태준이 내려왔을 때 저는 평소처럼 미역국을 떠놓고 반찬을 가지런히 놓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마주 앉았습니다. 박태준은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국을 떠먹었습니다. 특별히 불안한 기색도 없었고 유독 다정하게 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그 평범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박태준이 출근하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어가는 미역국을 바라보면서 지난 25년의 아침들을 떠올렸습니다. 매일 차려온 밥상, 매일 다림질한 와이셔츠, 매일 건넨 인사들. 그 모든 것이 쌓여 만들어진 우리 결혼 생활이 지금 이 순간 아주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건물의 기초에 실금이 가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온몸으로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집안일을 했습니다. 장을 보고 청소를 하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계속 그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박태주는 오늘 회의가 길었다고 새 프로젝트 수주가 잘 될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박태준이 잠든 뒤 저는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그 냄새가 계속 코끝에 맴돌았으니까요. 의심은 사람을 이상하게 만듭니다. 한번 싹을 틔우면 뿌리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그 다음 날부터 몸으로 배웠습니다. 박태준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핸드폰을 보는 것도, 화장실에 오래 있는 것도, 늦은 저녁 자리가 잦아지는 것도, 전에는 그냥 넘겼던 것들이 전부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명문 여대 경영학과를 나온 사람입니다. 25년 동안 남편 사업에 살아있는 파트너였던 사람입니다. 감정으로 먼저 달려들었다가 아무것도 없으면 제가 우스워지는 일, 저는 그것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기로, 완벽하게 평소의 윤세연으로 살아가기로. 그것이 제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25년 동안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은 것이었고요. 저는 먼저 박태준의 생활 패턴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언제 집을 나서고 언제 들어오는지, 저녁 약속이 생기는 요일의 패턴은 어떤지, 핸드폰을 가장 자주 보는 시간대가 언제인지, 25년 동안 함께 살았기 때문에 저는 박태준의 평소 패턴을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달라진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핸드폰이었습니다. 박태준은 원래 핸드폰을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화장실에 갈 때도 핸드폰을 손에 들고 갔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도 베개맡에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고요. 전에는 없던 행동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달라진 것은 외모였습니다. 박태준은 원래 외모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55살 건설회사 대표답게 단정하지만 화려하지 않은 스타일을 유지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새 넥타이가 늘었고 헤어스타일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와이셔츠도 예전보다 더 고급스러운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나이 들수록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것이 단순한 자기 관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무렵 절친한 친구 최미란에게 처음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최미란은 저와 대학 동기이자 25년 지기입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서 세상의 수많은 배신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냥 요즘 좀 이상한 것 같다고, 별것 아닐 수도 있는데 기분이 찜찜하다고. 최미라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면서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세연아, 변호사로 20년 일하면서 배운 게 있는데 찜찜한 느낌이 드는 아내가 틀린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웃음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최미라는 제가 아무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감정에 흔들리지 말고 냉정하게 사실부터 파악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 그 다음이라고.
저는 그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냉철한 사람입니다. 25년을 버텨온 사람입니다. 감정보다 이성이 먼저여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태준은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는 척하면서 박태준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넥타이를 조금 느슨하게 풀고 재킷을 팔에 걸치고 살짝 상기된 얼굴로 들어오는 박태준. 저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오늘도 늦었네요 하고 말했습니다. 박태준은 거래처 회식이 길어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 드세요 하고는 다시 책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책의 글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기는 척하면서 박태준의 일거수일투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박태준이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를 여는 소리, 물을 따르는 소리, 전자레인지 돌리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확인할 것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아주 냉정하게. 다음 날 저는 박태준이 출근하자마자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박태준의 서재는 제가 잘 들어가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남편의 개인 공간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25년 동안 청소할 때 외에는 거의 발걸음을 하지 않았죠. 그 배려가 이제 와서는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재 책상 위에는 서류 몇 장과 명함집, 그리고 작은 메모 패드가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서류는 전부 회사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명함집 안에도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메모 패드를 집어들었을 때 한 장이 뜯겨나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볼펜을 꺼내 메모 패드 위를 살살 문질렀습니다. 오목하게 눌린 자국을 따라 희미하게 글씨가 드러났습니다. 오하늘, 그리고 숫자 몇 개.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오하늘,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 석자가 제 가슴 속에 돌덩이처럼 떨어졌습니다. 저는 손이 떨리는 것을 꾹 참으면서 메모 패드를 원래 자리에 내려놓고 서재 문을 조용히 닫고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아직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이름 하나와 숫자 몇 개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하늘. 그 이름을 알게 된 날부터 저는 진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오하늘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그 이름이 얼마나 제 삶을 뒤흔들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미란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번엔 그냥 찜찜하다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이름이 생겼다고, 박태준 회사 직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최미란은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연아, 지금부터는 감정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해. 내가 알아낸 것들은 전부 기록해둬. 날짜, 시간, 상황 하나하나 빠짐없이. 저는 그날부터 작은 수첩을 하나 샀습니다. 서랍 안쪽 깊숙이 숨겨둔 수첩이었습니다. 박태준이 늦게 들어온 날짜, 핸드폰을 뒤집어 놓은 횟수, 새로 생긴 외출 패턴, 사소해 보이는 것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글씨를 쓸 때마다 손이 약간씩 떨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하늘이 박태준 회사 직원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박태준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직원 소개 페이지를 찾았습니다. 홍보팀장, 오하늘, 34살. 사진 속의 오하늘은
짧은 단발머리에 선명한 눈매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는데 그 웃음이 저는 너무 낯설었습니다. 저보다 18살이 어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표정을 고정했습니다. 혼자 있는데도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그게 이상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무너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너지는 순간 제가 지고 마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한테 지는 건지도 모르면서 저는 그냥 버텼습니다. 며칠 뒤 기회가 왔습니다. 박태준이 회사 창립 기념 행사가 있다며 저도 참석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매년 있는 행사였습니다. 저는 늘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대표의 아내로서 단정하게 차려입고 미소를 유지하는 역할. 하지만 이번엔 그 자리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오하늘을 직접 볼 수 있는 자리였으니까요. 행사 당일 저는 평소보다 더 공을 들여 준비했습니다. 네이비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윤세연입니다. 그냥 대표의 아내입니다. 행사장에 들어서자마자 직원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태준은 제 옆에 서서 거래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시선을 움직이며 홀 안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오하늘이었습니다. 홍보팀장답게 행사 진행을 총괄하는 듯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본 것보다 훨씬 또렷한 인상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목소리도 또렷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오하늘이 박태준 쪽으로 걸어오면서 뭔가를 보고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가까웠습니다. 오하늘이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하고 박태준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살짝 웃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웃음, 저는 그 웃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산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박태준이 마음을 놓을 때 짓는 미소였습니다. 저는 샴페인 잔을 들고 그 자리에 서서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직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 행사장에서 느낀 그 서늘함은 집에 돌아온 뒤에도 오랫동안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첩을 꺼내 짧게 썼습니다. 오늘 오하늘을 직접 봤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다. 웃음이 달랐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올 시간은 나중에 얼마든지 있을 테니까요. 인간은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지 않으려는 힘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낯선 향수 냄새를 처음 맡았던 날부터 수첩에 기록을 시작한 지금까지 사실 저는 마음 한켠에서 계속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오해이기를, 제가 지나치게 예민한 것이기를, 25년이라는 시간이 그 모든 의심을 녹여줄 만큼 단단한 것이기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행사가 있고 나서 열흘쯤 지난 어느 목요일이었습니다. 박태준은 그날 오후에 외부 미팅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최미란이 예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찜찜한 느낌이 드는 아내가 틀린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저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에 잘 입지 않는 캐주얼한 옷을 골랐습니다. 모자를 썼고 큰 선글라스를 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우스웠습니다. 52살의 사업가 아내가 남편 미행을 준비하다니.
하지만 우습다는 생각보다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강했습니다. 박태준의 차가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저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앞차를 따라가 달라는 말을 택시 기사에게 하면서 이것이 드라마에서만 보던 일이 현실이 됐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기사는 아무 말 없이 핸들을 꺾었습니다. 박태준의 차는 강남 한복판을 달려 청담동 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느 호텔 앞에서 멈췄습니다. 강남에서도 알아주는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몇 번 와봤던 곳이었습니다. 박태준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택시 안에서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였습니다. 호텔 입구 쪽에서 오하늘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지만 인상은 선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호텔 입구 앞에서 합류했습니다. 박태준이 오하늘에게 뭔가를 말했고 오하늘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호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택시 안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기사가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는데 들리지 않았습니다. 눈앞에서 방금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뛰는 것이 느껴졌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참 만에 겨우 입을 열어 기사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거리 한복판에 서서 저는 멍하니 호텔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두 사람의 모습은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스쳐갔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복잡한 거리 한가운데서 저만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서 있었을까요? 저는 결국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걸으면서 전화기를 꺼내 최미란에게 전화했습니다. 최미란이 받자마자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봤어. 두 사람이 같이 호텔에 들어가는 거. 전화기 너머로 최미란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더니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연아, 지금 당장 아무것도 하지 마. 집에 가. 오늘은 그냥 집에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 우리 내일 만나. 저는 그 말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차려야 한다는 것도 알았고 준서에게 연락이 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박태준은 여느 때처럼 돌아왔습니다. 미팅이 길어졌다며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저녁을 차려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박태준은 오늘 거래처 사람이 까다로워서 고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오하늘과 호텔에 들어가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 지금 이렇게 밥을 먹고 있습니다. 이 식탁 위의 평화가 얼마나 얇은 유리 위에 서 있는 건지 박태준은 알고 있을까요? 박태준은 몰랐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들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첩을 꺼내 썼습니다. 목요일 오후 3시 청담동 호텔. 두 사람 함께 입장 확인. 그 문장을 쓰고 난 뒤 수첩을 닫았습니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슬픔보다 더 차가운 것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결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최미란을 만난 것은 그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최미란은 저보다 먼저 와 있었습니다. 커피 2잔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최미란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25년을 알고 지낸 친구였지만 그날의 최미란은 친구가 아니라 변호사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저는 전날 있었던 일을 차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택시를 잡은 것, 청담동 호텔까지 따라간 것, 두 사람이 함께 입장하는 것을 목격한 것. 말하면서도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으려고 무진애를 썼습니다. 최미라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 듣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세연아, 지금 내가 본 것은 정황 증거야.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법적으로 불륜을 입증하려면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사진이든 통화 내역이든 아니면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복수로 확인한 기록이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25년을 경영학적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감정으로 달려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최미란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박태준한테 따지지 마. 그러면 박태준이 증거를 지워버려. 핸드폰을 바꾸고 기록을 삭제하고 오하늘한테도 조심하라고 할 거야. 내가 먼저 움직이면 안 돼.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25년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아들 준서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준서는 28세로 대학원을 마치고 아버지 회사 입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합격 발표 나면 같이 밥 먹자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준서가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면 오하늘과 같은 공간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 생각이 갑자기 머릿속을 꽉 채웠습니다. 준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버지의 이중 생활을. 저는 그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내 아들만큼은 상처받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실이 언젠가 터지면 준서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저는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태준의 핸드폰을 직접 볼 기회는 좀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항상 손에 쥐고 있거나 침대맡에 뒤집어 두었으니까요. 하지만 기회는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왔습니다. 박태준이 샤워를 하러 들어가면서 핸드폰을 침대 위에 그냥 두고 간 것입니다. 평소와 달리 뒤집어 두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침대 위에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샤워 소리가 욕실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잠금 번호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25년 동안 바꾼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열렸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목록이 보였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오하늘이라는 이름의 대화창을. 저는 그 창을 열었습니다.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어제 너무 좋았어. 다음 주도 볼 수 있어. 보고 싶다. 사진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찍은 것도 있었고 야외에서 찍은 것도 있었습니다. 박태준이 웃고 있었습니다. 오하늘도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면서 몸이 굳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샤워 소리가 멈췄습니다. 저는 재빨리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내려놓고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귀까지 울렸습니다. 잠시 후 박태준이 욕실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에 무엇이 나오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는 척 앉아 있었습니다. 박태준이 거실로 나와 저 옆에 앉았습니다. 뭐 봐?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뉴스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텔레비전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박태주는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부 다. 그날 밤 박태준이 잠든 뒤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지만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25년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하던 날의 박태준, 사업이 힘들어 무너질 것 같던 날 옆에서 버텨줬던 저, 준서를 낳던 날의 기억, 결혼 반지를 팔면서도 웃었던 그날의 저, 그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5분쯤 울었을까요? 저는 세면대에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눈이 조금 부었지만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저는 거울 속에 제 눈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윤세연,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울고 나서 더 강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화장실 거울 앞에서 울고 나서야 비로소 무언가가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슬픔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슬픔은 여전히 가슴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를 아주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덮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제가 앞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식탁을 차렸습니다. 박태준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예쁘게 접시에 담았습니다. 박태준이 식탁에 앉았을 때 저는 환하게 웃으면서 오늘 날씨 좋네요 했습니다. 박태준은 어색함 없이 그러게 하고 대답하며 수저를 들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힘든 웃음인지 박태준은 몰랐습니다. 앞으로도 모를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두 가지 삶을 동시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완벽한 사업가의 아내 윤세연. 단정하고 우아하고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는 여자. 또 하나는 증거를 수집하고 전략을 짜는 냉철한 윤세연. 이 두 가지 삶이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최미란과 저는 일주일에 2번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날 때도 있었고 최미란의 사무실로 찾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최미란은 변호사 특유의 냉정함으로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알려줬습니다. 불륜 입증을 위해 필요한 증거의 종류, 재산 분할 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사전 준비, 이혼 소송에서 제가 받을 수 있는 것들. 저는 그 내용을 수첩에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렸지만 2번, 3번 반복하면서 손이 안정됐습니다. 이것은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전쟁을 이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증거 수집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박태준은 저를 의심하지 않았으니까요. 25년 동안 아무런 반기를 든 적 없는 아내가 설마 자신을 조사하고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방심이 박태준의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저는 박태준이 자리를 비운 사이 서재를 다시 뒤졌습니다. 이번엔 더 꼼꼼하게. 책상 서랍 안쪽에서 영수증 몇 장을 발견했습니다. 청담동의 한 레스토랑, 이태원의 호텔바. 날짜를 확인했더니 전부 박태준이 늦게 들어온 날들과 일치했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핸드폰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자리에 다시 넣어뒀습니다. 그 무렵 저에게 뜻밖의 정보를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태준 회사의 격리 담당 직원이었습니다. 회사 창립 기념 행사 때 인사를 나눴던 직원으로 저와 나이가 비슷했습니다. 저는 그 직원에게 가끔 안부 문자를 보내는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그 직원이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사모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직접 만날 수 있을까요? 회사 관련된 건데 사모님께서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즉시 약속을 잡았습니다. 회사 근처가 아닌 멀리 떨어진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 직원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홍보팀장 오하늘 씨 관련해서 회사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좀 이상하다고. 대표님 결제 없이는 나갈 수 없는 금액들이 오하늘 씨 명의로 승인이 나고 있다고. 그것도 꽤 오랫동안.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불륜이 개인 감정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사 자금까지 얽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돈이 결국 누구 돈이었겠습니까? 박태준 회사를 키우기 위해 제가 팔았던 결혼반지, 제 어머니 정순자의 노후 자금, 그 돈이 씨앗이 되어 자란 회사였습니다. 저는 그 직원에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달라고, 대신 앞으로 관련 내역이 더 나오면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를 나와 걸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박태준이 저를 배신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25년의 결혼이었고 또 하나는 제가 온몸으로 바쳐 세운 그 회사였습니다. 어느 쪽이 더 분한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저에게는 무기가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태준은 일찍 들어왔습니다. 컨디션이 좋아 보였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다음 달에 제주도라도 다녀올까 오랜만에 둘이서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좋죠 했습니다.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박태준은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배신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옵니다. 저는 그것을 시어머니 이예숙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예숙은 올해로 58살입니다. 박태준의 어머니이자 제가 25년 동안 모셔온 분입니다. 명절마다 찾아뵙고 생신마다 선물을 챙기고 몸이 편찮으시다 하면 달려가던 분입니다. 저는 그분이 저를 아끼신다고 믿었습니다. 적어도 며느리로서 인정은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알게 된 것은 어느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이예숙은 한 달에 한두 번 우리 집에 들르는 편이었습니다. 그날도 갑자기 들르셨습니다. 저는 반갑게 맞이하고 차를 내왔습니다. 이예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준서 이야기, 날씨 이야기, 요즘 건강이 어떠냐는 이야기. 평소와 다르지 않은 오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방에서 과일을 가져오다가 발걸음을 멈춘 것은 이예숙이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거실과 주방 사이의 짧은 복도에서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이예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태준아, 세연이한테 들키지 않게 조심해라. 그 아이 눈치 빠른 거 알잖아. 그러다가 한참 뒤에 또 들렸습니다. 오하늘이도 요즘 너무 자주 연락하는 거 아니야. 좀 자제하라고 해.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과일 접시가 기울어지는 것도 몰랐습니다. 다행히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주방으로 다시 들어가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귀까지 울렸습니다. 이예숙이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불륜을, 그리고 들키지 말라고 당부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제가 모셔온 그분이 오하늘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저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저는 숨을 고르고 과일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이예숙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아무 일 없는 표정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저도 아무 일 없는 표정으로 접시를 내려놓았습니다. 복숭아가 좋아요 하면서 웃었습니다. 이예숙도 웃으셨습니다.
우리 둘은 복숭아를 먹으면서 준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기묘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방금 이해숙의 통화 내용을 들었고 이해숙은 제가 들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우리 둘은 서로 다른 진실을 품은 채 웃고 있었습니다. 이해숙이 돌아가신 뒤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저만 몰랐습니다. 박태준도 알고 오하늘도 알고 이해숙도 알고 있었습니다. 온 집안이 저를 가운데 두고 비밀을 나눠 가지고 있었습니다. 25년을 이 집에 바쳤는데 저는 그 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진실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분노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갑게 가라앉히면서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적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그만큼 단단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날 저녁 최미란에게 연락했습니다. 이해숙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미란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세연아,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야. 가족 전체가 연루된 거야. 이혼 소송 들어가면 이해숙이 박태준 편에 서서 증언할 가능성이 높아. 미리 대비해둬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을 펼쳤습니다. 이해숙. 오하늘 이름인지. 박태준에게 조심하라고 직접 당부. 이 문장을 쓰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혼자라도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그날 밤 박태준이 옆에 누운 뒤에도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25년의 시간을 되감았습니다. 이 사람과 처음 만났던 날, 결혼을 결심했던 날, 준서를 낳고 셋이서 처음 맞은 아침. 그 기억들이 지금 이 순간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그 기억들이 아무리 따뜻해도 지금 이 현실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것을. 준서가 아버지 회사 입사 합격 통보를 받은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저는 준서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엄마, 나 됐어. 내일 아버지한테도 말할 거야. 저는 잘됐다, 수고했다 하면서 웃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준서가 그 회사에 들어갑니다. 오하늘과 같은 공간에서 일하게 됩니다. 진실이 터지기 전에 준서가 상처받는 것을 어떻게 막아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무것도 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준서에게 말하는 순간 박태준 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금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준서와 저녁을 함께 먹은 것은 합격 다음 날이었습니다. 우리 집 근처의 작은 한식당이었습니다. 준서는 맥주 한 잔을 마시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배우면서 언젠가는 회사를 이어받겠다고.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하는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쓰렸습니다. 준서가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날 준서가 받을 충격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아팠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말하는 것은 맞지 않았습니다. 준서 스스로 알게 되는 것과 제가 말해주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니까요. 준서가 입사하고 2주일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준서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오늘 시간 돼. 할 말이 있어. 목소리가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바로 알겠다고 했습니다. 준서가 집으로 왔습니다. 박태준이 없는 시간을 골라서였습니다. 준서는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준서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준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회사에서 이상한 걸 봤어.
홍보팀장이랑 아버지가 단둘이 있는 걸 봤는데 좀 이상했어. 그냥 업무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았고, 그 이후로 계속 신경 쓰여서 저는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준서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알고 싶으면서도 알고 싶지 않은 눈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한참 생각했습니다. 거짓말로 안심시키면 준서를 당장의 충격에서는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은 나오게 되어 있고 그때 준서가 받을 배신감은 2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준서에게 거짓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준서야, 엄마도 알고 있어. 준서 말이 맞아. 준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준서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몇 달 됐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준서가 눈을 감았습니다. 턱이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눈을 뜨면서 물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준서의 손을 꼭 쥐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은 하지 마. 엄마는 알아서 할 수 있어. 준서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28살 청년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어린 아이 같았습니다. 저는 준서의 등을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한참 뒤 준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그러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엄마 편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준서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준서가 집을 나선 뒤 저는 한참 동안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제 편이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가 지금까지 버텨온 어떤 결의보다 더 깊이 저를 붙들어줬습니다. 저는 이 싸움을 반드시 끝내야 했습니다. 준서를 위해서라도. 어떤 순간은 끝인 줄 모르고 지나갑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그게 마지막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저는 그날의 저녁 식사가 그런 순간이었다는 것을 한참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박태준과 제가 같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준서도 함께였습니다. 셋이서 둘러앉은 식탁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유난히 공을 들여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박태준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아침부터 재워뒀고 준서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잡채도 만들었습니다. 상을 차리면서 저는 스스로도 왜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지 몰랐습니다. 어쩌면 마음 한구석에서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식탁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박태준은 오랜만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준서도 퇴근 후 들렀습니다. 셋이 식탁에 앉는 것이 얼마 만인지 모르겠다고 박태준이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그러게요 했습니다. 준서는 별말 없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준서의 눈이 가끔 저를 향했지만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박태준이 갈비찜을 한 점 집으면서 말했습니다. 역시 세연이 갈비찜이 최고야. 25년 동안 한 번도 질린 적이 없어. 저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 칭찬이 어떤 의미인지 박태준은 알 리 없었습니다. 저에게 그 말은 그냥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25년 동안 제가 바쳐온 모든 것을 단 한 문장으로 압축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박태준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준서는 설거지를 돕겠다며 주방으로 따라왔습니다. 저와 준서는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소리 사이로 준서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준비 다 됐어.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응, 거의 다 됐어. 그 짧은 대화를 거실의 박태준은 듣지 못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서 저는 주방 창문 너머로 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나뭇잎이 조금씩 색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25년 전 이 집에 처음 들어오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새 살림을 들이고 커튼을 달고 박태준과 둘이서 첫밥을 먹던 날. 그때는 앞으로 이 집에서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준서가 돌아가고 박태준이 잠자리에 든 뒤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불을 끄지 않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수첩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최미란과 정리한 목록이 있었습니다. 필요한 증거, 법적 절차, 재산 목록, 체크해야 할 것들 대부분에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움직일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숙면이었습니다. 결심이 서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을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두려움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가장 크고 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조용해집니다. 저는 그 조용함 속에서 깊이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을 준비하면서 최미란의 사무실은 강남 한복판의 조용한 빌딩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전 일찍 그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최미란은 이미 서류들을 책상 위에 펼쳐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커피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세연아, 오늘부터 우리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야. 마음 단단히 먹어. 저는 커피를 받아들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은 이미 단단했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몇 달이 걸렸습니다. 눈물도 흘렸고 밤새 천장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떤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최미란이 서류를 하나씩 짚으며 설명했습니다. 불륜 입증 자료로는 제가 직접 찍은 호텔 동반 입장 사진, 핸드폰 메시지 내용 기록, 영수증 사진들, 그리고 회사 격리 직원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별도 진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박태준 회사의 설립 초기에 제 친정 어머니 정순자의 자금이 투입된 내역, 결혼반지, 매각 기록을 찾아둔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자료들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가슴이 묘하게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이상하게 담담한 감정이었습니다. 이것이 제 25년의 증거들이었습니다. 제가 이 결혼에 바친 것들이 이렇게 서류 몇 장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가슴 한구석을 저렸습니다. 최미란이 말했습니다. 세연아, 재산 분할에서 내가 유리한 이유가 또 있어. 박태준 회사 지분 일부가 실질적으로 내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초창기 운영 자금 조달, 접대 역할, 25년간의 경력 단절. 이 부분들을 꼼꼼하게 입증하면 법원에서 상당한 비율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박태준이 이 자료들을 보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자신이 25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아내의 희생이 이렇게 법적 언어로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면 소송 서류 준비가 끝나갈 무렵 최미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연아, 먼저 박태준한테 직접 이야기할 생각은 없어. 소송 들어가기 전에 협의 이혼 먼저 시도할 수도 있는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협의 이혼. 박태준과 마주 앉아 이혼을 이야기하는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박태준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잡아둘 것입니다. 회유할 것입니다. 아니면 적반하장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박태준이라는 사람을 25년 동안 옆에서 봐왔으니까요. 저는 최미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란아, 박태준은 협의가 되는 사람이 아니야.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게 맞아. 최미란이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어. 그럼 우리 제대로 붙어보자. 사무실을 나온 것은 점심이 훨씬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빌딩 밖으로 나와 가을 햇볕 아래 섰습니다. 맑은 날이었습니다. 바람이 조금 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잠깐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박태준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평소처럼 저녁을 차릴 것입니다. 평소처럼 웃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방아쇠는 당겨졌습니다. 박태준은 아직 모릅니다. 아내가 오늘 이혼 소송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저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가벼움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태준은 여느 때처럼 밥을 먹으면서 다음 달 제주도 여행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세연이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그런가요? 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얼굴이 좋아졌습니다. 끝이 보이기 시작한 사람의 얼굴이었으니까요. 이혼 소송 서류가 박태준에게 송달된 날은 평범한 수요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평소처럼 세수를 하고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네이비색 재킷에 흰 블라우스, 단정하고 차분한 차림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윤세연은 달라집니다. 박태준에게 서류가 도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날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최미란 사무실에서 오전을 보냈습니다. 오후에 박태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전화가 왔을 때 저는 조용히 받았습니다. 박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세연아, 이게 뭐야?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죠? 박태준이 말했습니다. 집에 와. 이야기하자.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이야기는 변호사를 통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박태준은 그날 저녁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도 저녁 무렵 집에 들어갔습니다. 박태준은 거실에 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박태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박태준이었습니다. 세연아,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오하늘은 그냥 업무상 가까운 직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박태준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오랫동안. 박태준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청담동 호텔 알죠? 지난 봄부터 5번 이상 확인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도 받고요. 법인카드 내역도 있습니다. 이제 오해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박태준이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야기할 것이 없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박태준이 말했습니다. 세연아, 기다려. 내가 잘못했어. 근데 이혼까지 해야 해. 25년인데. 저는 멈추지 않고 걸으면서 말했습니다. 25년이니까요. 그 말을 하고 방문을 닫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나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올 시간은 나중에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소송은 예상대로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박태준 쪽 변호사가 선임됐고 첫 번째 조정 기일에서 박태준은 혼인 관계 유지를 주장했습니다. 반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예숙도 며느리를 설득하겠다며 조정 기일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예숙의 얼굴을 보면서 저는 그날 복도에서 들었던 통화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태준아, 들키지 않게 조심해라. 그 목소리가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저는 최미란을 바라봤고 최미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미란이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는 방대했습니다. 불륜 입증 자료들과 함께 재산 기여도 관련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친정 어머니 정순자의 자금 투입 내역, 결혼 반지 매각 기록, 25년간의 경력 단절 기간, 접대 동반 횟수까지, 박태준이 오늘의 자리에 서기까지 윤세연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바쳤는지 그 서류들이 낱낱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박태준 쪽 변호사가 재산분할 비율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회사는 박태준이 일궈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미라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초창기 자금 출처, 아내의 내조 역할, 경력 단절로 인한 기회비용, 하나씩 짚어가면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최미란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친구가 25년직이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법정에서 저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박태준은 몇 차례 더 저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박태준의 태도는 처음의 회유에서 점점 달라졌습니다. 재산 이야기가 구체화되면서 목소리 톤이 높아졌습니다. 최미란이 경고했던 대로였습니다. 박태준이라는 사람의 진면목이 이혼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예숙도 저에게 연락해 왔습니다. 며느리가 이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집안 망신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들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25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저를 위해 살 차례입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회사 법인카드 유용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것입니다. 최미란이 민사소송과 별도로 관련 내역을 정리해 제출하면서 재판부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회사 내부에서도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격리 직원뿐만 아니라 몇몇 직원들이 오하늘의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박태준이 처음으로 당황한 것은 그때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이혼 소송이라는 개인적인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회사 자금 문제가 얽히기 시작하면서 박태준의 사업가로서의 위치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에서 연락이 줄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회사 내부 분위기도 술렁인다고 준서가 말해줬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래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박태준이 첫 번째 대형 수주를 앞두고 접대비가 없어 쩔쩔매던 날, 저는 그날 결혼 반지를 빼면서 웃었습니다. 이걸로 해결되면 됐다고 했습니다. 그때 박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던 것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남자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하늘은 소송이 시작된 직후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준서에게 들으니 마지막 날 아무에게도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오하늘을 향한 분노는 이미 오래전에 정리된 것이었습니다. 분노할 에너지를 저는 다른 곳에 썼습니다. 박태준이 두 번째로 흔들린 것은 준서 때문이었습니다. 준서가 박태준을 찾아가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엄마 편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박태준에게 어떻게 들렸는지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아들에게 그 말을 들었을 때 박태준이 얼마나 무너졌을지. 준서는 돌아와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고. 저는 준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다고 했습니다. 재판이 거듭될수록 박태준 쪽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강하게 맞서던 박태준 쪽 변호사가 점점 방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제출된 증거들이 워낙 구체적이었고 법인카드 문제까지 겹치면서 박태준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박태준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직접 연락해 온 것은 12번째 재판 기일을 앞둔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세연아, 한 번만 만나줄 수 없어? 할 말이 있어. 저는 그 문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사람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가슴이 아프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짧게 답장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연락 주세요. 그 답장을 보내고 나서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뭇잎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가을이 지나면 새로운 계절이 옵니다. 제 삶도 그럴 것입니다. 법인카드 유용에 대한 민사소송이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되면서 재판부는 박태준 회사의 재무 서류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인카드 문제 외에도 회계 처리에 불분명한 부분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최미란이 예상했던 것보다 문제가 더 컸습니다. 박태준이 세 번째로 흔들린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문제가 외부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거래처 두 곳에서 계약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5년 동안 쌓아온 박태준의 사업가 이미지가 한 겹씩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소식을 들으면서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박태준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승리감이 아니라 허탈함이었습니다. 25년을 함께 쌓아온 것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되고 낡은 무언가가 끝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최미란이 말했습니다. 세연아, 재판부가 재산분할 비율에서 내가 요구한 수준에 근접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졌어. 증거가 충분하고 기여도 입증도 됐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최미란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세연아, 내가 버텨서 여기까지 온 거야. 내가 한 건 도구를 쓴 것뿐이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참았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으니까요. 마지막 한 화가 남아 있었습니다. 판결 날은 맑았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옷을 꺼냈습니다. 흰 블라우스에 밝은 베이지색 재킷이었습니다. 어둡고 단단한 색깔로 버텨온 지난 몇 달과는 달리 오늘만큼은 밝은 색을 입고 싶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52살의 얼굴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있고 머리카락에 흰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잘 버텼습니다. 윤세연. 법원에는 최미란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준서도 왔습니다. 회사 연차를 내고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준서를 보자마자 괜찮다고 올 필요 없었다고 했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오게 할 수 없잖아. 저는 그 말에 더 이상 아무것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박태준도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오랜만에 본 박태준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눈밑이 어두웠고 어깨가 조금 처져 있었습니다. 저는 박태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태준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함인지 후회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저는 굳이 읽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판결 내용은 최미란의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불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재산 분할은 제가 요구한 비율에 근접한 수준으로 결정됐습니다. 박태준 회사 지분의 일정 부분, 부동산 자산의 상당 부분이 저에게 귀속됐습니다. 친정 어머니 정순자의 자금 투입 내역과 결혼 반지 매각 기록이 기여도 산정에 반영됐습니다. 25년의 경력 단절도 인정됐습니다. 판사가 판결 이유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최미란이 제 옆에 앉아 있었고 방청석에는 준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판결이 끝났습니다. 법원 복도로 나오면서 최미란이 제 팔을 꼭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팔을 잡은 채로 걸었습니다. 저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저는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눈물이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아주 오래된 무게 하나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래 묵은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가벼움이었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왔을 때 가을 햇볕이 쏟아졌습니다. 눈이 부실 만큼 맑은 날이었습니다. 준서가 달려와 제 옆에 섰습니다. 엄마, 수고했어. 저는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28살의 아들이 이렇게 컸습니다. 이 아이를 키우면서 보낸 시간들이 제 삶에서 가장 잘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찮아, 준서야. 엄마 괜찮아.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친정 어머니 정순자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78살이셨습니다. 오래된 성북구 집에서 혼자 사시는 어머니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저를 보시더니 잘했다 하셨습니다. 단 2글자였습니다. 저는 그 2글자에 그만 눈물이 났습니다. 판결 내내 나오지 않던 눈물이 어머니 앞에서 터졌습니다. 어머니는 제 등을 토닥이셨습니다. 그 손길이 제가 어릴 때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시던 그 손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25년치의 울음이 한꺼번에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충분히 울고 나서 저는 세수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계란말이. 어릴 때부터 먹어온 밥상이었습니다. 저는 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랜만에 밥맛이 느껴집니다. 그날 이후 저는 천천히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것은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25년 전 결혼과 함께 내려놓았던 경영학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최미란의 소개로 중소기업 컨설팅 일을 조금씩 맡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해보니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배운 것들, 25년 동안 남편 사업을 지켜보며 쌓은 경험들이 고스란히 살아 있었습니다. 최미란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세연아, 너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이제야 제자리 찾은 거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뱃속에서 올라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준서는 그 무렵 박태준 회사를 나왔습니다. 스스로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 계속 있는 것이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준서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준서는 작은 스타트업에 합류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아들의 얼굴이 밝았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가 아버지가 아닌 자신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태준 이야기는 가끔 들려왔습니다. 회사가 많이 어려워졌다는 이야기, 거래처 몇 곳과 관계가 끊겼다는 이야기. 저는 그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통쾌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이미 제 삶에서 다른 챕터가 시작됐으니까요. 어느 맑은 가을 오후였습니다. 저는 컨설팅 미팅을 마치고 강남 한복판을 걷고 있었습니다. 단풍이 물든 가로수 길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자 붉은 잎 몇 장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잎들이 내려앉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25년 전 저는 이 도시에서 제 이름이 아닌 누군가의 아내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박태준의 아내, 준서의 엄마, 이예숙의 며느리. 그 모든 이름이 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들을 내려놓고 보니 그 아래에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윤세연. 52살이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는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단풍 가로수 길을 걸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군가의 아내가 아닙니다. 그냥 윤세연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